네, 조금 전 들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금 전에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 건의안에 반발해서 집단 퇴장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이번 해임 건의안이 표결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바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 이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이 진행이 됐고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총의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모았는데 네. 어차피 이제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상민 해임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집단 퇴장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찬성이 182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게 본회의 표결 처리하는 건 과반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169석이었고 과반 150석 이상으로 의결이 되는 거라서 일단은 통과가 됐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찬성이 182표 아닙니까? 네네.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석에 대한 의미는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에 그 3분의 2 규정이 있기 때문에 180석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 표결 결과는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까지 함께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한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그 해임 건의안은 단순한 야당,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고 국민의 요구, 유가족의 요구에 의한 이 해임 건의안의 표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전국이 이것으로 많이 급냉이 될 개연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산안 심사라든가 국조를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뜻, 국민의 요구와 점점 멀어지는 민심과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은 더 이상 정치권에서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안 심사, 국정조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대담으로 이어가기로 하고요. 우선 이 통과된 해임 건의안 얘기를 좀 해보면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잖아요. 네, 지금 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비치고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미스를 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상민 해임안을 8일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8일 날 보고를 하고 9일 본회의에 원래 처리를 하려고 했었죠. 네. 그렇지만 예산안하고 연계를 하는 바람에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는 돌출 변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처음에 5월 달에 국회의장이 되실 때 내 안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좀 편향성이 우려가 됐었는데 비교적 이번 예산국회를 처리하시는 걸 보면은 상당히 중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이런 이재명 리스크 방탄 뭐 이런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이 예산국회의 파행에 민주당이 책임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민주당의 체면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는 세워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무리수를 두어서 이상민 해임안을 밀어붙이다가 보니까 김진표 의장이라는 그는 돌발 변수를 만났고 그 돌발 변수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지금 일요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억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민주당이 뭐 일하는 국회상 하도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서 일하는 국회상이라든지 국회의원 뭐 이런 사항을 보여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무리수는 민주당의 전략적인 미스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안까지도 네. 꺼내 들 거다. 이런 또 관측이 네, 나옵니다. 그렇게 뭐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공표를 했죠. 근데 해임 건의안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헌정 역사상 이번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세 번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 이후, 출범 이후에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이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수용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치 관행이었고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전례가 없었던 건데 지금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벌써 두 번째를 예약하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아주 큰 안 좋은 시그널을 계속 좀 주고 있고 정치가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것만뿐만이 아니고 어떤 법률안과 관련돼서도 대통령실은 아주 자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법 통과시켜봐라. 국회에서 통과시켜봐라.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계속 협박을 하는 정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이 삼권 분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행정부 대통령실만 필요한 것이겠죠. 이렇게 국회의 심의 내용들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벌써 겁박하는 정치, 협박하는 정치 이런 것들이 만행될 경우 정치가 실종되면 민생이 실종되고 국가가 더욱더 불행해질 것이다. 그런 일이 더욱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이쯤에서 국회를 연결해서 국회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야당이 협치를 저버리고 정쟁을 유발한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하림 기자. 네, 본회의는 10시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했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182명 찬성으로 결국 가결됐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되는데요. 169석 과반 의석을 점하는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국정조사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기로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했는데 이를 거스르는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 원내 제1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석으로 힘자랑을 하며 소통과 협치 없이 건의안을 처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 집무실을 방문해 김 의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 표결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하는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그간 대통령실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만큼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이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거취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여야 대치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수차례 협상을 했지만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상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어제 저녁까지 그야말로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처리 시점을 15일까지로 미뤄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인데요. 정부는 영업이익 3천 원 이상 등 일부 기업에 대해 현행 25% 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결국 불발되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해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만일 민주당이 수정안을 처리한다면 서민들의 삶에 보다 도움이 되는 감세 정책을 추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 주 목요일인 15일 본회의를 열겠다며 그 전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야가 오늘도 물밑 협상을 하겠지만 일주일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만큼 당장 빠르게 타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 상황 대담으로 이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고 앞으로 전국이 얼어붙을 상황임은 좀 자명해 보이는데 지금 탄핵 소추안 진행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이 뭐 실제로 진행될지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어차피 이제 이건 민주당이 공언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해임 건의안이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받아들이지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은 당연히 탄핵안으로 넘어가겠죠. 탄핵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국정조사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거쳐서 이상민 장관이라는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좀 정상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뛰어넘고 국정조사는 합의만 해놓고 그다음에 없던 걸로 만들어 놓고 행안부 장관 해임안을 넘어가고 그리고 또 해임안 부분이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을 제출을 한다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또 행안부 장관의 업무는 중지가 되지만 헌법재판소 절차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냥 이렇게 그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가지고 정쟁으로 계속 끌고 간다.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처음에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참사 책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야당이 따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그렇게 물어갔으면 대통령도 정상적으로 국정조사에 의한 책임론이 나왔고 국민들이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도 정상적인 인사권을 사용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모든 이런 정상적인 절차들 국정을 운영해본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새 정부의 정상적인 인사권과 국정 운영 절차들을 전부 깡그리 지금 무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야당은 상당히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탄핵 소추안이 진행되면 민주당으로서도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소추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가 대한민국으로서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정치의 역사에서도 매우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에는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무슨 책임을 지느냐 문제를 떠나서 서울 한복판에서 그 많은 158분이나 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이 수순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마저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결국 법적인 책임까지 마지막 책임이겠죠.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이라 한다면 마지막 책임이라 할 수 있는 법적 책임까지 가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정부가 권한은 이때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이게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국정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국정조사는 이미 지금 시작이 돼서 지금 예비조사 기간인데 지금도 역시 국조가 예비조사 기간 동안에도 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 의원님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참사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현직에서 그대로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어떻게 자료를 내겠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계속 안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국조 전에 이상민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이렇게 핵심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상적인 국조를 운영하고 그리고 진상규명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확한 사전 절차다라고 주장했던 것인데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정부의 협조가 매우 지금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여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국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국정조사가 지난달 24일부터 이제 45일간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합의를 내팽개치고 바로 또 이상민 장관 해임안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현직에 둔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놓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 해임안이 예산안과 같이 연계가 돼서 계속 쭉 진행이 돼 버리니까 국정조사라는 건 유명무실화 돼 버렸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특위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화 돼 버렸고 지금은 이제 그 국정조사의 단계, 국정조사는 이제 구두선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되고 이제는 여야 간에 이제 끝없는 입씨름과 정쟁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네. 이 해임 건의안 가결된 부분이 이렇게 국정조사와도 연결이 돼 있고 크게 보면 예산안과도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도 지금 15일 오후 2시까지는 좀 시한을 연장해서 더 좀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지금은 계속 여야 협치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때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형태든지 15일 날은 처리를 한다. 네. 15일 날은 처리한다는 입장을 어제 양쪽 그 원내 대표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그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5일 날 이제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정부 원안 그대로 올라갑니다. 정부 원안 그대로 해서 또 본회의에 제출이 될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야당도 지금 엄포가 됐던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갖춘 내용이 됐든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은 지금 현재 수정안을 내겠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정부안과 수정안을 놓고 이제 표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야당이 이제 전체적으로 의석수를 갖고 있으니까 야당 감액안이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데 예. 여야 합의가 안 되고 나서 이렇게 야당 단독으로 낸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야당 스스로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감액안밖에 못 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국회가 진행되면서 소소위로까지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안에 여야 의원들이 각 지역구 예산들을 쪽지 예산으로 해서 엄청난 로비를 해가지고 증액을 요구를 해놓은 게 그게 한 34조 원 가까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증액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예산국회, 새 정부 첫 예산국회 발목도 잡는 데다가 본인들이 올해 농사를 지어야 되는,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하고 예산국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네. 이렇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감액 수정안을 내서 그걸 관철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정치적으로 어떤 본인들이 조금 그 기분은 좋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실익이 없다, 명분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야당이 개도 잃고 구럭도 잃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수정안으로 가결이 되면 감액안밖에 못하기 때문에 야당도 실익이 없고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관례를 계속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서로 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민주당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이렇게 대치 상황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안 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그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정치권에 몸담는 사람으로서 그런 언행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합의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지금 그 법인세 감면과 관련돼서는 이런 겁니다. 현재 그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대한민국 내년도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2.5%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도 더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성장률이 OECD나 한국은행 모두가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세수가 안 거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기업들에게 세제를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예산을 더욱더 확보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 자명하고 판단이 명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낙수 효과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화표 예산과 관련돼서 이재명 표 예산이기 때문에 절대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던 누가 주장을 했던 간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이건 윤석열 정부 아래서 이재명 표 예산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산이 완전히 정쟁화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현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재관 부의장께서 대표적인 쟁점, 법인세 인하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는 없을까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양쪽에 그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당과 야당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관이나 철학의 문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봐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현실적으로 법인세 부분은 그 지금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듯이 여당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 지금 현재 이런 경제 위기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그 외국의 투자에 대한 요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좀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를 해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25%나 되는 법인세라는 거는 대만의 경우에도 지금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법인세 25%에다가 지방세 2.5%까지 하니까 27.5%가 돼요. 그 대만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투자 요인, 또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런 형태에서 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양측이 만약에 예산안에 대해서 15일까지 합의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는 김진표 의장도 중재안을 내놓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좀 되지 않겠나고 생각이 들고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은 그 부분도 원래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또 현실적으로 야당이 의석수를 갖고 있고 또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는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합의가 된다면 네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법인세 감면을 하게 되면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로 법인세 감면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명목 세율은 25%이지만 실효 세율, 실제로 내는 세율은 10% 중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투자를 하는 경우,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명목 세율은 25%이지만 기업들이 내는 세율은 실제적으로 내는 세율은 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유인을 하기 위한 세제 혜택은 지금도 여전히 많이 주고 있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명목 세율만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짧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뭐 괜찮습니까? 네, 그럼 저희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서
어제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를 두고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발언은 조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여당에서는 물론 이제 참사가 났다든지 재난이 났다든지 했을 때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협의회를 만드는 건 정상적인 일입니다. 정상적인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 좀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여당은 나름대로 이런 세월호 저도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트라우마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부분이 이제 꼬투리가 잡혀서 비판을 받고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유가족 협의회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자칫 이제 재난이라든지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치화하고 정쟁화해 나가는 그 이전의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 야당의 관련 단체, 야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매주 하고 있던 윤석열 퇴진 집회를 이태원 참사하고도 연계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런 형태가 있어서 이제 그런 우려들이 여당 의원들 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애도 기간을 선포를 하고 그 애도 기간 내내 윤 대통령은 이제 추모를 5일까지 계속 매일 추모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사과도 했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책임 소재 규명까지 사태 재발 방지나 책임 소재 규명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되니 유가족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정상적인 정부와의 대화도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유가족분들도 비판을 하고 민주당도 비판을 했거든요. 네, 당 차원의 비판을 떠나서 이번 국조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권성동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국조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반대하는 상황인 거죠.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최대 실세라고 하는 분들이 실세라는 분이 하셔야 될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대통령과 가장 그렇게 가까운 분들이면 더욱더 본인의 처세를 더욱더 조심하는 것이 그동안의 상례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게 통례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응어리진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말이 정쟁이냐, 우리가 어떻게 반정부 세력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 권성동 의원은 그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제를 또 돌려서요. 대장동 의혹 수사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모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 이재명 대표만을 남겨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예. 네. 지금 뭐 검찰이 이제 최종적으로 수사할 사람은 이제 이재명 대표다. 실질적으로 작년 11월에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검찰들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피의자를 적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배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아주 광범위하게 벌였었습니다. 벌였다가 그 관련자들도 이제 다 소환을 해가지고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자들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수사를 검찰이 다 벌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몇 분 뭐 극단적인 선택한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그때 벌어졌는데 그러다가 결론은 이재명 대표는 수사는 모든 게 중단이 됐었어요. 중단이 됐다가 지금 현재 이제 7월부터 그 8개월간 중단이 됐던 거죠. 8개월간 중단이 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검찰이 새로 진영을 갖추면서 이제 재수사가 진행이 돼서 김용과 정진상 등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구속이 됐고 결국은 이번에도 검찰이 그렇게 말했지만 정치적인 동지라고 하면 어차피 작년에
배임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가 됐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단된 수사 지금 검찰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피사실을 공표를 안 해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당연히 남욱 변호사가 그저께 재판에서 진술을 했던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용적률 대장동의 용적률을 상향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들 남욱 변호사가 했던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나왔던 부분들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대장동에서 수천억 원의 이익들을 민간업자에게 넘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그 결정을 했던 사람이 어떤 배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네,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57명, 58명의 검사가 샅샅이 뒤지고 있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에서 샅샅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는 검찰만이 알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과 동시에 또 하나의 수사는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름 아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지금 벌써 1년이 넘은 사건에서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딱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소환 조사라든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의 입을 통해서 이 주가 조작을 의심되는 거래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 선거 과정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것들은 직접적인 거래는 관여한 적이 없고 그냥 맡겼을 뿐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2010년 11월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에 있는 이 거래 그 계좌가 12시에 3,300억 원에 8만 주를 때려라라고 하는 주가 조작 선수들의 지시에 의한 이 문자가 오고 간 뒤에 바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신증권에 전화를 해서 8만 주를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사실들이 공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검사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다른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한 야당과 관련된 전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치 수사고 표적 수사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